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서치 김경남입니다. 자, 마켓서치에서는 국내외 가장 굵직굵직한 이슈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고요. 그 분석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수혜 조합,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단 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알아볼 이슈는 바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길래 매년 그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오늘 이슈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기관 수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어떤 수급 세력이 들어가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서치 시작합니다. 자, 국내 증시 알아보기 전에 전일 글로벌 증시 어떻게 진행이 됐나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국내 증시가 조금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특히 유럽이라던가 미국 쪽으로 많이 주목을 했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다우랑 나스닥, S&P 전부 다 마이너스 0.25%가량 내려가는 모습, 하락으로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 좀 보여졌는데 종목별 특징을 조금 살펴보자라면 소매업체 쪽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아마존이 0.5%가량이 조금 하락을 해주면서 연말 쇼핑 시즌을 맞이해서 한 12만 명 정도의 임시 고용을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비용 부담에 따른 하락 포인트가 조금 나와줬고요. 한편 아마존의 고용 증가가 전년 대비 거의 20%가량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자, 메이시스가 마이너스 한 1.9% 그리고 TJX가 마이너스 한 1.2%, 갭이 마이너스 한 1.1%가량 내려가는 모습. 자, 오프라인 매장업체 하락 원인 중 하나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제 소매업종 하락 나왔지만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동안 조금 많이 올라왔던 모습이 충분히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는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아마존이 왜 12만 명을 임시 고용할까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소매 업종 같은 경우는 향후에 매출이 증가할 포인트가 많다라고 보고 지금 고용 증가를 통해서 분명히 크리스마스나 혹은 하반기 연말 시즌에는 매출이 나와줄 것으로 파명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1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을 반영을 해서 지수가 한번 혹은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 현재 국제유가가 어제도 좀 올라가는 모습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종목군들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코노코필립스가 마이너스 한 3%가량 내려가고요. 자, 이오지 리소스가 0.8%, 대본에너지가 마이너스 1.4%가량 에너지 관련 업종군들이 조금 내려가는 모습 보였는데 우선 미 에너지정보청에서 셰일 기업들 산유량이 감소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조금 같이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정유업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많이 올라왔어요. 하락 부분에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더불어서 중국 수출입 관련 부진 영향으로 인해서 프리메트 맥노란 같은 경우 마이너스 4%가량, 자, 알코아가 1.3%가량, 자, 원자주가 내려가는 모습 보이는데, 알코아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원자주의 대표적인 우리가 척도를 알코아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알루미늄이라던가 철강 업종군들이 어느 정도는 3분기의 실적이 좀 부진할 수 있다는 걸 알코아를 통해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3분기가 아니라 4분기라던가 혹은 내년 1분기까지 추이가 이어질 것인가를 조금 볼 필요 있다 생각이 듭니다. 국내 업종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아직까지 주가 올라가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철강주, 특히 US스틸과 알코아 같은 경우는 100% 이상 올라왔어요. 저점에서 올해 같은 경우 많이 올라왔는데 국내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은 어떻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상승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 비교해 보자라면 미국 철강주가 조정을 조금 받더라도 국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융주로 좀 보자라면 웰스파고가 마이너스 1.2%,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전부 다 마이너스 1%가량 금융주가 조정을 조금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실적 우려 때문에 하락을 해주고 있는데요. 12월 달 금리 인상 단행된다라면 결과적으로는 금융주 같은 경우도 조정받으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상승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국내 업종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국내 은행 업종군 역시나 흐름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저점에서 상당히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수가 최근에 떨어지면서 증권주라던가
금융주가 조금 부진한 모습 보이지만 지수가 다시 한번 2070포인트라던가 80포인트 이상권까지 올라가면 저점에 멈춰있던 증권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조정받는 자리에 분할 매수 진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델타항공이 플러스 1.8%까지 올라갔는데 양호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전망의 상향 조정이 된 거죠. 그러면서 항공주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데 사우스 웨스턴 항공이 특히 3.4%가량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항공주의 전반적인 상승 포인트를 보자라면 국내 아시아나 대한항공 최근에 유증이라든가 악재가 조금 나와서 특히 한진 관련해가지고 대한항공은 지주회사 관련 리스크 문제로 인해서 살짝 주춤한 모습 보이지만 어느 정도 이런 악재가 해소가 된다라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가는 항공주, 국내 항공주 같은 경우도 자리가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눌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공략 포인트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어제 국내 증시 좀 내려간 이유, 첫 번째로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옵션 만기일이 되면서 외국인의 선물 투매 물량이라던가 이런 물량군들이 조금 내려왔지만 중국 경제 지표 부진도 역시나 한몫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국 지표 조금 이야기 드려보자라면 어제 9월 수출 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10%가량 감소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큰 폭의 감소가 나와줬고요. 수입 같은 경우는 1.9%가량 감소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우선 어떤 이유로 좀 감소가 됐나라고 살펴보자라면 전반적으로 그동안 나쁘지 않았는데 이번에 좀 9월에 좀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위안화 같은 경우도 이번 주 들어서 0.82%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역시나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중국 정부가 수출 개선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위안화를 절하하고 있다라고 우려감이 조금 불거지면서 중국 지수가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우선 이 모습을 좀 살펴보자라면 2015년 8월에 한 주간 위안화가 한 2.9%가량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때 지수가 코스피 같은 경우 10% 급락을 했었죠. 자, 그런 모습 보자라면 역시나 조금 우려감이 드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어쩔 수 없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최근 위안화의 절하, 그러니까 위안화가 내려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달러 강세 영향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봐요. 최근에 원화 어떤가요? 원화가 거의 지금 다시 한번 강세, 1,100원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약세로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그런 이유 전부 다 달러화가 최근에 조금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약세가 조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저는 그런 모습 보자라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10월 1일부로 중국 위안화가 SDR이라는 통화군에 편입이 됐어요. SDR이 어떤 거죠? IMF가 만들어준 공식 통화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계 단일 화폐를 만든다라면 이 바로 SDR이 단일 화폐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달러를 이어서 위안화가 이번에 조금 큰 비중을 가지고 편입이 됐습니다. 역시나 그런 점 보자라면 위안화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수요가 좀 증가할 포인트는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 스탠다드 차티드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위안화 자산을 전 세계 1조 달러의 자금이 중국이 유입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죠. 당연히 글로벌 자금들이 위안화로 들어간다라면 위안화 약세보다는 강세로 진행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특히 저는 SDR을 편입된 이후에 터닝포인트가 위안화 쪽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보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신뢰도가 생기게 되는 거죠. 화폐 가치에 대한 신뢰도가 생겨주면서 어느 정도는 꾸준하게 강세로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 점 보자라면 역시나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의도적으로 약세로 이끌기보다는 달러 강세 영향으로 조금 내려갔다라고 보고요. 중국 지표가 조금 잘 나오지 않았지만 9월에서 만약에 3분기에서 혹은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꾸준히 하락을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단기적 악재로 끝날 가능성 현재까지는 조금 높아져 있다. 지금 우리가 우려해야 될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라면 달러 강세가 조금 강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포커스를 조금 더 맞추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오늘 금요일이죠. 앨런 연준 의장 발언이 있습니다. 오늘 발언을 통해서 과연 어떤 이야기 할지가 조금 중요한데요. 아마 지난 9월에 FOMC 회의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연준의 목표는 지금의 달러가 강세로 올라가거나 약세로 진행되기보다는 현재의 가격대를 유지하는 걸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강한 매파적 발언보다는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차지해서 얘기할 가능성, 지금 이 노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요. 자, 그런 점 보자라면 달러 강세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좀 진행되기보다는 플랫하게 좀 멈춰지는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점도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자, 유가로 조금 보자라면 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진행이 되면서
주간 원유 재고 생산량 감소 소식에도 상승해주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EIA 주간 원유 재고 보고서에서 발표 직후에 원유 재고가 급락을 하기도 했지만 생산량이 일간 796만 배럴로 800만 배럴을 하회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상승 전환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반적으로 유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배럴당 50불 근처에 멈춰있는 모습, 국내 증시 같은 위험자산군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는데요. 자, 국내 증시 들어가서 전반적 흐름 조금 더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가 오늘 어떤가요?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 자, 9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0.49% 올라가주는 모습 보이는데, 어제 옵션 만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야기 드렸냐면, 기관과 외국인이 다시 한번 포지션을 설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옵션 만기 끝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승자는 외국인과 기관이 됐어요. 외국인, 기관이 수익을 배분해서 가져갔고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가져가고 개인이 손실을 보는 구간으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지금 수급 살펴보면 어떻죠? 자, 그전과 다르게 외국인 기관이 저점에서는 거래소 물량군들 쓸어가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양매수가 들어가지고 있는 모습. 자, 선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700억가량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자, 오늘부터 아마 외국인 포지션 세팅이 다시 되기 때문에 그들의 선물 움직임을 좀 특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매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자, 코스닥의 이런 양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는 역시 지수가 올라가기보다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다라고 보는데, 자,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 220포인트 밑에서는 분할 매수해서 대응하기 굉장히 좋은 구간입니다. 자, 지금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자라면 역시나 수급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빠져주는 모습이 보여져요. 하방으로 조금 지지받기보다는 아직까지도 670포인트 밑에서 멈춰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분봉을 조금 볼까요? 분봉 보면 장 초반에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상방으로 조금 올라갔다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주체적인 수급 세력이 개인일 때는 지수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외인 기관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하방이 조금 멈춰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저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가 악재가 들어가는데, 달러 강세 악재는 사실 그렇게 큰 악재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지금 구간에는 움직일 만한 종목군들, 실적이 3분기 나와줄 만한 종목을 분할 매수해서 대응해 본다라면 700포인트 이상 올라갔을 때 시장이 조금 우려하고 있는 구간에 매수하고요, 시장이 조금 흥분하는 그런 구간에 매도한다라면 충분히 수익 가져올 수 있는 좋은 박인셀 구간에 조금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쁘지 않은 패턴이고, 자, 시장이 좀 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가, 달러 강세 이야기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서 10월 미국 국채 금리가 조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움직임이 만들어지냐면 주식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씩 떨어지게 돼요. 그동안은 저금리 기조 때문에 국채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국채 투자할 바엔 차라리 내가 주식을 사겠다, 이런 헤지펀드라든가 투자 세력이 많았다라면 국채금리가 10월면 국채금리가 미국채가 많이 올라가면서 주식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 떨어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국내 같은 경우 어떤 악재 들어왔죠? 삼성전자 악재가 들어가면서 같이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 위험자산군에서 돈이 조금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12월 금리 인상 단행되면서 천천히 올라오긴 하겠지만 시간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디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특징주 삼성전자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죠. 자, 10월 12일부터 시작을 해서 3일 연속 천천히 반등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저는 가장 큰 장점은 악재를 희석시키는 요인이라고 봐요. 정말 미디어를 상대로 하는 실력은 대단하다라고 보는데, 삼성전자 단종 이야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뉴스를 보자면 어떤가요? 거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지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이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면 한 달 내내 이 이야기가 굉장히 포커스 많이 맞춰질 텐데, 어느새 삼성전자는 미디어를 굉장히 잘 상대하면서 악재를 잘 희석시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선 올라가고 있는 자리 지금 모습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수급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가줬어요. 외국인 매수가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이 구간이죠. 하방에서는 156만 원 구간에서는 매수가 좀 들어가고 있는 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아마 170만 원과 150만 원 박스권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엘리엇이 그린메일까지 보내면서 주가를 올리려고 했지만 그 전략은 실패로 진행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추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내년 봄에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출시 예정이 없다라고 보고요. 갤럭시 에잇을 조금 발매를 해서 대응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내년 봄에도 발화가, 그러니까 배터리 폭발이 한 번 더 문제가 된다라면 사업부, 휴대폰 사업부로 접을 정도로 타격이 크기 때문에 차라리 안정적으로 휴대폰 추후에 생산을 여름 정도로 늦추더라도 확실하게 원인을
대처한 이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그런 모습 보면서 저는 165만 원까지 한번 열려있는 구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인그루드랩 오늘 IPO 시작된 종목군 보도록 할까요? 오늘 IPO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 주 내내 IPO 종목들 미톤을 비롯해서 나쁘지 않았죠? 굉장히 급등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도 오늘 이번 주 월요일날 제가 주간 증시 일정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청약률이 높았어요. 청약률이 높은 그런 종목이었는데 역시나 주가 올라가는 모습이고 이 종목이 무엇을 하는 회사냐면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근데 주주들의 명분을 보자라면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ODM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리 생산을 하는 거죠. 자,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미톤 같은 경우도 IPO 시작돼서 지금 미톤 같은 주의 종목인데 나쁘지 않은 패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어떠냐면 10월 10일 날 IPO가 시작이 돼서 올라갔다가 어제 조정받고 좀 내려가는 모습인데 분봉으로 10분봉 정도로 보면 자, 이날입니다. 첫날 올라갔던 상한가 만들어서 4,400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자, 미톤 이 자리 붕괴되지 않는 한은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라고 보고 다시 한번 반등이 들어갈지 이 박스권 구간에서는 가능하면 좀 조심스럽게 매매를 할 필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의 주가 흐름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 자리 깨지면 투매성 물량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진입하신 분들 손절 포인트 4,400원 정도, 4,430원 정도 잡아두시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자리는 반등 들어와준다라면 다시 한번 5,500원까지는 올라갈 만한 차트 패턴으로 보여집니다. 자, 신규 상장 종목들 특징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삼성전자 어땠죠?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자라면 항상 월말 2015년, 14년 할 거 없이 누적 순익 살펴보자라면 외국인이 항상 승리하고 있는 게 국내 증시의 모습인데 어떤 이유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가고 기관의 수급은 또 어떤 세력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외국인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종목을 매수하고 어떤 이유로 국내 투자를 진행을 하는지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면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어떤 걸 매수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한국의 수출, 기업의 메리트를 조금 보게 되는데요. 자, 제가 화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위에 상단에 어떤 차트인지가 지금 나와주지가 않고 있는데 한국 수출과 그리고 외국인 주식 순매수 추이를 보고 있어요. 파란색 실선이 한국 수출을 기록을 합니다. 파란색 이 차트가 한국 수출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검정색 선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외국인 이 검정색이 지금 한국 수출이고요. 이 파란색이 외국인 주식 투자 순매수도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예전부터 보자라면 2000년대부터 자, 2016년까지의 흐름을 조금 보면은 현재는 한국 수출 같은 경우 어떤가요? 꾸준하게 증가를 해주고 있죠. 한국 수출이 꾸준하게 증가를 해주고 있고 나쁘지 않은 모습이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 어떤가요? 같이 동반해서 차트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자, 예외가 있다라면 2006년과 2008년 같은 경우는 어떻죠? 한국 수출은 증가를 해주는데 외국인들이 오히려 순매도를 해요. 자, 이때를 제외하고 나서는 거의 같이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국의 수출이 증가한다면 당연히 기업의 이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해주는 포인트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 보자면 역시나 이런 모습은 한국 기업의 수출이 증가할 때 같이 동행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2006년과 2007년, 2008년을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이때 외국인들은 주식을 매도를 했을까 살펴보자라면 첫 번째는 바로 이때가 어때였죠? 글로벌 금융 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이었습니다. 2008년, 7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가 진행이 됐던 시기였는데요. 자, 제가 다음 차트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이게 미국의 정크본드 가상금리랑 외국인 주식 투자 비율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회사차 가상금리가 뭐냐면 가상금리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리스크 요인이 증가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외국인 주식 투자 누적 추이를 보자라면 이 가산채 금리랑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여주는 걸 보여줘요.
그렇다면 리스크 요인이 높을 때는 외국인들이 어떻죠? 투자를 줄이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이 스프레이드, 회사채 스프레이드가 축소가 될 때는 당연히 외국인들의 이 투자를 좀 줄이는 모습 보여주는데 금리가 올라갈 때는 당연히 위험도가 높아질 때입니다. 특히 2007년과 2008년, 2009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역시나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국내 수출을 떠나고 나서라도 외국인들의 각자 모든 대륙에 있는 매출, 이런 투자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역시나 이때는 거의 모든 국가의 투자 포인트를 줄였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이 나와줄 때는 국내 투자를 급격하게 줄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 이후에는 그렇게 이렇다 할 리스크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뭐 유럽발 리스크도 있었고요. 중국 쪽에서 지수가 폭락하는 모습 보였지만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만큼의 리스크는 보여주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이렇게 순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첫 번째 우리가 투자해 볼 만한 포인트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입니다. 수출 경쟁력을 보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투자 요인을 결정한다라는 첫 번째 요인이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올 때 우리가 또 그런 이야기 들어봐요. 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 포인트를 줄인다거나 혹은 투자 포인트를 증가한다거나 이런 이야기 많이 진행이 되는데 과연 이게 그 이야기와 맞는지 제가 팩트를 통해서, 사실을 통해서 차트를 준비해 봤는데 화면 좀 보도록 할까요? 자, 달러 가치가 바로 이 검정색 실선입니다. 달러 가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외국인 누적 순투자 양을 보고 있는데 역시나 09년부터 시작을 해서는 계속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달러 가치 같은 경우는 사실 들쑥날쑥 많이 해요. 지금 보면 2000년도부터는 달러 가치가 꾸준히 하락을 했습니다. 어떻죠? 꾸준히 하락할 때 05년도부터 08년도까지는 외국인 매도가 진행이 되고요. 사실 같은 비율로 진행하기보다는 조금 연관성이 없게 진행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최근 같은 경우도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되는데 외국인의 순매수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 사실 연관성이 뭐 02년도, 04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연관성이 없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겠지만 중기로 조금 보자라면 1년에서 2년까지 흐름 보자라면 달러 강세와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그렇게까지 영향이 많이 없다라는 특징이 나와줍니다. 달러 가치 같은 경우 우리가 크게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은 아니다. 이런 차트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밸류에이션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 보면 2006년과 2007년에 한국 증시가 비쌌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겠고 우선 제가 다우 화면 준비를 조금 해봤는데요. 자, 이게 PBR입니다. 자, 주당 순 자산 가치를 표시한 표인데요. 이 검정색 실선이 바로 PBR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누적은 역시나 아까 계속 보인 대로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PBR이 뭘까요? 즉 기업의 자산을 시가총액으로 비교한 표인데 하단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주식이 저평가되고 있는 영역군에 들어가는 건데 거의 어떤가요?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나요? 지금 최근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국내 PBR 같은 경우는 하단으로 조금 내려가는 모습. 계속적으로 특히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는 지수가 박스피에 갇혀 있으면서 그러니까 코스피가 뭐 2150포인트와 1850포인트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서 계속 주가가 올라가진 않지만 기업 실적은 어떨까요? 기업 실적은 매년 증가를 해줍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증가를 해주고 있는데 역시나 그런 점을 보자라면 주가는 올라가지 않고 있고 기업 실적은 올라가니까 당연히 주식은 PBR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저평가 영향 거의 1.0대까지 내려와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의 주식 투자 비율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나 국내 기업들이 저평가 받을 때는 외국인들의 누적 투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2014년부터 한국 수출이 조금 부진한 모습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매도가 나와주지 않고 있는 외국인들의 투매성 물량이 나와주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 저는 굉장히 밸류에이션 상에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국내 기업에 투자할 때 매력도가 높은 구간이다라고 봐요. 특히 코스피 대형 종목군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점이 보자라면 결과적으로는 거의 역대 저평가 영역이 들어갑니다. 지금 PBR이 1.0 미만, 1.0 근처에 있는데 이게 얼마나 저평가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에 나왔던 지수랑 거의 비슷해요. 그만큼 지금 대형주 위주로는 코스피 위주로는 저평가 영역군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올 하반기든 내년 상반기든 대형주 종목군들이 같이 랠리를 펼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구간대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2007년 같은 경우, 2004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평가 영역이었고요.
지속적으로 국내 증시가 저평가 영역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이머징 마켓 쪽, 특히 국내 증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외국인 ETF라던가 펀드 물량군들이 들어와주고 있는데 그런 점 보자라면 저평가기 때문에 외국인의 물량군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제가 지금 짧게 한번 외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나 살펴봤는데 정리해보자라면 외국인들이 주식 투자를, 국내 투자를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꼽는 부분은 바로 기업의 실적입니다. 수출 포인트를 보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많이 투자를 결정을 하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의 위험 깊이도 같은 경우도 역시나 깊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스프레이드 지수가 올라갈 때, 그러니까 위험도가 증가할 때는 외국인들이 어떻죠? 바로 발을 빼는 모습이 보이죠. 국내 주식을 가져가기보다는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위험도가 높아질 때는 물량을 회수하는 움직임이 바로 보여지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미국의 달러 같은 경우는 강세로 진행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유의성을 찾아보긴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PBR 같은 경우, 특히 국내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점점 더 ETF라던가 펀드 물량군들의 자금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가격대로 국내 증시는 머무르고 있는 모습. 사실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 지금 북한이라는 리스크 요인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까지 국내 증시가 떨어져 있다고 봐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언제든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통해서 고점 돌파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분석을 해보자라면 외국인들의 투자 수익이 높을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많이 보여진다라고 봅니다. 매출이라든가 위험도를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높은, 그러니까 저평가된 종목군들을 진입을 하는 건데, 자, 화면을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개인, 기관, 외국인들이 순매수 상위 종목군들의 수익률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을 2015년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34%가량의 손실을 봤습니다. 개인들이 가장 순매수 많이 한 종목군들 작년만 보자라면 SK하이닉스, 포스코, 현대차, 대우조선해양. 자, 보면 현대건설, 대한항공, 삼성중공업. 작년에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군들을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사진도 울고 있는데 이게 2015년만 이렇게 울까요? 14년, 13년, 2000년도 똑같습니다. 매년 개미들, 그러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는 항상 손실을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개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 돈을 잃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10년 혹은 5년 후에는 변화가 될까요? 저는 사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투자 습관을 조금 크게 변화하지 않는 한은 개미들이 돈을 벌기는 쉽지 않은 장이 된다라고 보는데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할까요? 자, 기관 같은 경우는 평균 16%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지금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기관들이 항상 가져가는 포트폴리오에 들어가고요. 자, NC소프트라든가 하나케미칼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갔네요. 신세계라든가 KTNG 작년에 담배값 인상이 되면서 수익률이 많이 올라갔죠. 자, 그런 종목군들을 그럼 보자라면 기관 순매수 가장 많이 한 종목군들, 기관이 매수해서 올리는 포인트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했다라는 특징. 매년 기관들은 한 16%에서 한 15% 정도의 수익은 가져가는 모습 보입니다. 자, 마지막 외국인들의 한번 투자 포인트 볼까요? 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군들의 평균 수익률을 내보자라면 26%가량 올라갑니다. 역시 개인은 잃고요. 기관 외국인들은 가져가는 포인트, 그리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벌어가는 모습 보여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역시나 아모레퍼시픽 가장 랠리가 많이 들어갔던 종목군 중에 하나죠. 가장 많은 종목을 투자를 했었고 롯데케미칼이라든가 혹은 SK이노베이션, 한국전력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서 평균 26% 정도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근데 제가 외국인들의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면 그들은 돈을 벌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기업의 가치를 조금 투자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개미들 같은 경우 투자 방법 보자라면 단기적 모멘텀, 대선 테마주든 테마주에 들어가서 특히 고점에 들어가서 물리는 행태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역시나 돈을 벌기는 쉽지 않은 패턴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들의 투자 방법을 조금 보면서 같이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역시나 첫 번째로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조금 주목을 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기업이 좀 위기가 온다라면 혹은 국가 차원에서 위기가 글로벌 위기처럼 회사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현금 비중을 늘려야겠죠? 주식을 무리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환매를 통해서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는 포인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조금 내려갈 때 다들 걱정하는 타이밍에 올라갈 만한 종목군. 지금 최근으로 보자라면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고요. 철강, 건설업종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점에 있는 종목군들을 진입을 해서 지수가 다시 한번 2100포인트든 혹은 호사 같은 경우는 700포인트가 돌아갔을 때 다들 예를 들어서 2100포인트 이상 올라가거나 2150포인트까지 올라가면 뉴스 나올 거예요. 빵빠레 터트려주고요. 폭죽 터트리는 그런 사진 나와주면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는 과열권에 들어갔구나.
외도를 하면 되는 거죠. 보수적으로 조금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잃지 않는 투자를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 수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어떤 게 기관 수급에 좀 들어가나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이게 삼성전자 어제까지의 투자 흐름이에요. 보면 우리가 가장 알기 쉽게 투자 수급을 보면 개인, 외국인, 기관으로 들어갑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개인 같은 경우는 개인이고요. 외국인은 역시나 뭐 검은 머리인지 노란 머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제가 오늘 마켓서치에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반적으로 기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눠져요. 금융투자, 연기금, 보험, 투신, 은행을 합쳐서 기관이다라고 카테고리에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에 기타 법인이 들어가는데, 기타 법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자사주 매입을 뜻을 해요. 기타 법인이니까 법인 회사들,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을 할 때는 기타 법인 쪽으로 물량분들이 잡혀줍니다. 자, 다음 화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조금 나눠봤는데, 자, 금융투자 섹션 같은 경우 있는데요. 역시나 증권이나 선물, 투자자문사의 고유자산을 운용을 하는데요. 증권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간다, 수급 세력의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보면은 역시나 펀드 쪽 매수 물량이 들어간다고 보시는 게 가장 좀 알기 쉽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투신 같은 경우는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자금을 투자로 받습니다. 그렇죠. 투신 같은 경우는 투자자로부터 위탁해서 자금을 받아서 유가증권을 투자해서 신탁을 받아 투자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쉽게 설명해드리면 자기 자본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신탁 자금을 받고요. 자기 자본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신, 단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투신의 움직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신의 물량권들은 단타라고 해요. 단기 자금을 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매매를 제 생각에 굉장히 잘하는 종목군에 들어갑니다. 특히 급등락 반복하는 종목 보면 투신의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이 최소한 2, 3%가량은 상승을 하겠구나, 그런 힌트도 얻을 수 있는데, 역시나 투신의 움직임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연기금은 뭘까요? 연기금 물량이죠. 연기금 물량군들이 워낙에 많은데, 이런 연기금 물량군들의 흐름을 우리는 연기금 카테고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기금 물량이 들어와주면 중장기로 투자를 하겠구나, 이 종목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조금 미련하게 투자도 많이 하긴 하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 자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나머지 같은 경우는 보험 쪽 물량도 들어가고요, 은행도 들어가는데, 역시나 제가 다음 화면 좀 볼까요? 이거를 보면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어제 같은 경우 보면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78,000주가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그동안 기관계 물량이 들어왔어요. 금융투자 물량이 많이 들어왔는데, 역시나 펀드 쪽 매수 물량이 들어가는 건데요. 펀드들은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비중을 어느 정도는 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기금은 다를까요? 연기금 지금 매수가 3일 연속 들어가는데, 연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물량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최소한 5%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올라갑니다. 3% 최근에 이렇게 3%, 4%, 5% 이상 올라가게 되면 삼성전자를 편입하지 않은 종목군들은 코스피 대비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 수익률에 따라서 코스피의 흐름이 같이 진행될 때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지수보다는 종목군들, 펀드 수익률이 떨어지게 된다라면 환매 물량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삼성전자 실적을 떠나서, 혹은 삼성전자 주가를 떠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삼성전자의 지분은 어느 정도를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고점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 왜 이렇게 비싼데 연기금들이 이 물량 다 받아가나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사실 소외받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혼자 치고 가면 내 펀드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 소외받는 모습이 나와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편입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역시나 펀드 물량, 연기금은 연기금 물량이고요.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서 나와주는 매수 물량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신 같은 경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기 자금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단타를 많이 치는 세력군들이 투신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 생각엔 시청자분들이 투신 쪽 물량만 잘 확인하고 들어가도 수급상은 보는데 크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은행권 자금 같은 경우도 은행들이 자금 운영하거나 투자하는 물량, 보험과 은행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고, 최근에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많이 설립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금액적으로 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도 볼 필요 있다. 자, 기타 법인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도 중요한데요. 자사주 매입이 시작되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횡보해주는 그런 모습 많이 가져가고, 자사주 완료가 끝날 때는 급등해주는 모습 보이는데, 역시나 기타 법인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할 필요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는 모자라면, 어제만 모자라면 연기금, 보험, 기타 법인의 물량이 들어왔고요. 특히 투신 쪽 매도 물량, 그리고 금융투자 매도 물량이 들어왔는데, 자, 차트를 좀 보도록 할까요?
차트 보면 지금 삼성전자 주가 흐름인데요. 오늘도 좀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고 어제 물량이 들어갔는데 역시나 외국인들이 저는 끌어올렸다라고 봐요. 저점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 특히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연기금 들어갔는데 연기금이 언제 매수를 많이 했냐면 이 자리에요. 165만 원과 170만 원 선에서 연기금이 삼성전자 물량을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연기금이 매수하고 싶어서 매수한 게 아니라 절대적인 수익률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편입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서 연기금의 물량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대응 포인트를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박스권에 멈춰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 마켓 수치를 통해서 기관의 수급 물량군들 자세하게 보시면서 특히 단기로 진입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투신 쪽 물량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투신 물량이 많이 들어왔다라면 이 종목이 어느 정도는 힘있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화면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자, 달러 가치 원이랑 달러 가치랑 원달러 지금 흐름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달러 얘기를 많이 해요. 뭐 마켓 서치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뭐 매번 금리 인상 언제 될 것인가, 달러가 강세가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시장이 왜 이렇게 달러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그것은 바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연동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98년도죠. IMF를 맞기 전에는 IMF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달러라든가 글로벌 증시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IMF 사태 이후로 어떻게 됐죠? 증시가 같이 움직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특히 외국인들 투자자 비중이 국내 증시 굉장히 많이 넘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달러 가치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시작이 되는데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채찍 국가라고 해요. 채찍 국가가 뭐냐면 채찍 어떻게 되죠? 손목을 잠깐 움직였을 뿐인데 채찍 끝에서는 파동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그게 뭐냐면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내외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글로벌 정서에 글로벌 특히 그런 무역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원달러라든가 혹은 달러 가치에 거의 똑같이 진행이 되는 모습, 거의 같이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하죠. 채찍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사소한 지출 변화에도 원자재 부품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출렁입니다. 특히 미국의 산업 변동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자라면 흐름은 같지만 어떨까요? 미국의 산업 생산이 살짝 움직이면은 한국의 수출이 어떻게 움직이죠? 굉장히 급등락을 반복을 하죠. 미국 지표가 살짝만 움직이더라도 국내 삼성전자든 현대차든 많이 움직여주는 이유가 바로 채찍 국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폭을 많이 가져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라면 미국의 소비와 산업 생산이 줄면은 어느 국가부터 종목을 청산을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찍 국가, 그러니까 단순한 자그만 파동으로도 크게 움직여주는 국가부터 청산을 하기 시작할 텐데 그게 대표적으로 국내 코스피가 들어가는 거죠. 미국 증시가 좀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미국의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와준다라면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급락을 하는데 그런 이유를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원 환율과 미국의 스프레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은 어떤가요? 미국 스프레드가 글로벌 위기라던가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차트인데 06년부터 08년까지 2008년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때 보면은 원달러 같은 경우도 어떻죠? 굉장히 약세로 진행됩니다. 거의 1,5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 거의 똑같이 움직여주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외국인들의 투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원달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급등한 거고 역시나 거의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스프레드 등급과 함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동반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같이 진행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신용 등급이 만약에 올라간다면 다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AA 등급을 자랑하는 캐나다나 호주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채찍 국가에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은 글로벌 증시 차원에서 문제가 조금 생기게 된다라면 어디 자원부터 먼저 주식을 처분하냐면 한국, 호주, 캐나다 같은 국가부터 먼저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움직여준다라고 보게 되는데요. 자, 다음 화면 보면 채찍 국가의 끝에 있는 이런 흐름이 보여져요. 전반적으로 자, 미국, 캐나다 지금 환율인데 어떻죠? 스프레드 등급이랑 거의 똑같이 움직여주는 거죠. 국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권에서 머무르게 된다 이런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제가 많이 질문하시는 질문, 특히 미국 달러가 왜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국내 증시가 움직이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봤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국내 증시에 접근하는지도 한번 설명드려 봤는데 자, 그럼 오늘 김경래 선택을 통해 어떤 종목이 선택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그 외국인들의 투자 포인트라던가 그리고 기관의 수급 포인트, 어떤 식으로 기관의 수급이 있고 특히 제가 투자 물량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자, 그런 점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자, 퀴즈를 제가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퀴즈를 맞추시면 제가 포트폴리오 직접 상담해드리고요.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주요 세력으로 기업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어딜까요? 영향을 받는 세력은 누굴까요? 1번은 한국인이고요. 2번은 외국인, 4번째는 네안데르탈린입니다. 자, 정답 무료 문자 013-3366에 2263번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상품 드리니까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반적 이야기 들어봤고요. 김경남의 선택 어떤 종목이 선택이 됐는지 한번 김경남의 선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남의 선택은 바로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을 왜 선택을 했나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 텐데요. 나이스 평가 정보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자, 개인 신용 정보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기업 정보 사업도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자, 개인 신용을 좀 평가를 하거나 혹은 기업 신용을 평가를 할 때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로 진행이 되는데요.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향후에 매출 포인트가 분명히 증가할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봐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온라인 은행을 볼 수가 있는데, K뱅크라든가 카카오뱅크가 현재는 아직까지는 시작이 되진 않았지만 분명히 올 하반기라든가 내년에는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들한테 대출해줄 때는 온라인 뱅크로 대출해줄 때는 분명 개인이라든가 기관 혹은 기업의 신용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평가가 나올 때마다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매출이 올라갈 확률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역시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주는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까 저희가 외국인 투자 수익률을 한번 봤었죠.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는 종목군들의 수익률은 역시나 개인들이 많이 매집했던 종목군들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률, 평균적으로 한 2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는데 역시나 외국인들의 투자 포인트가 들어가는 종목군들, 특히 저점에 있는 종목군들은 랠리가 만들어지면서 올라가는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차트 모습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나이스 평가 정보 지금 차트 모습을 보면 하방으로 조금 많이 내려갔어요. 2014년에 랠리가 한번 만들어졌다가 2015년에 올라갔다 지금 자리는 어떻죠? 작년 8월 달에 고점을 찍어주고 나서 1년가량을 조정을 받고 나서 이렇게 멈춰서 하락 추세가 마감이 되고요. 하방 내려왔던 하락 추세가 마감이 되고 지금은 상승 추세로 변환이 돼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이제 추세가 전환이 돼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는데 어떤 투자 세력이 매수가 많이 들어갔나 살펴보면 자, 지금 어떻죠? 외국인들이 보이나요? 매수해주고 있는 게 이번 달만 하더라도 거의 이틀을 제외하고 나서는 외국인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가주고 있는 모습. 자, 기관이라던가 기관 매도가 조금 눈에 띄는데요.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순매수가 들어가는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간을 한 달로 정도 좁혀보자라면 외국인들이 이번 달만 150만 주를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자, 두 달로 치자라면 한 270만 주 계속 매수가 들어가죠. 3개월 누적으로 보자라면 300만 주가량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3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기관, 개인 전부 다 팔고 있는데 자, 연기금은 매수가 조금 들어가 있고요. 300만 주가 매수 들어가고 있는데 3개월 동안의 차트 흐름을 조금 보면 어떻죠? 자, 8월, 9월, 10월 달의 차트 흐름만 보더라도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하방에서 이렇게 조금 횡보 구간, 고점을 한 8,100원 정도 잡고요. 저점을 한 6,700원 잡아보자라면 평균 단가 한 7,500원 내지 7,600원 정도의 평균 단가 맞춰주면서 외국인들이 매집해주고 있는 특징이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외국인들이 저점 부근에서 매집하고 있는 전형적인 종목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 고점 돌파가 나와주면서 멈춰있는 종목인데 외국인들 순매수 나와줬던 종목군의 특징이 어떻냐면 급격한 상승이 만들어지는 거죠. 최근 같은 경우는 21선을 붕괴시키지 않고 올라가는 특징을 보여주는데 저는 지금 외인의 매수 흐름이라든가 향후에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주도주가 한번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자, 기업 내용을 보자라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나 볼게요. 사업 구조는 굉장히 안정적인데 자, 매출 포인트가 2,000억에서 2014년에 2,700억, 2015년에 3,300억, 올해 같은 경우 3,400억까지 증가를 하죠. 당연히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거나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 어떨까요? 지금 150억에서 200억 그리고 270억까지 매년 증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런 안정적인 매출 포인트와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합쳐진 메리트가 있는 매력적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조정을 받고 이젠 올라갈 준비를 서서히 하고 있는 중장기로 이슈를 가져가면서 가져가 볼 만한 직장인분들도 투자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매수가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어제 사실 종가가 7,790원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는데 제가 이 종목을 어제 가져왔는데요. 추천을 해서 가져왔는데 오늘 방송 중에 보니까 많이 올라왔네요. 4.1%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4.1%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낮춰 잡겠습니다. 8,000원으로 매수가 잡을게요. 눌려준다라면 오늘 8,000원에서는 매수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8,000원 매수가 잡도록 하겠고요. 자, 목표가는 9,300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부근인 9,300원을 목표가로 잡아본다라면 저는 살짝 반등만 나오더라도 외국인의 순매수를 통해서 반등만 나오더라도 올라갈 만한 포인트는 만들어진다라고 보고요. 손절가는 6,600원을 잡을게요. 저점이 6,500원이기 때문에 6,600원이 붕괴되지 않는 한은 저는 추가적인 상승 랠리는 충분히 만들어진다. 1차는 9,300원 정도 잡으시고요. 2차 포인트는 저는 11,50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해 보신다라면 지금 자리에 조정받는 구간에서 직장인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중장기로 좀 끌고 가실 분들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차트 패턴이 된다 보여집니다. 자, 전반적인 오늘 외국인 투자 비율에 관련된 이야기 좀 드려봤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 종목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지금 자리에 진입해 보신다라면 중장기로 충분히 대응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퀴즈 내드렸는데요. 퀴즈 연락 주시면은 제가 종목 상담과 포트폴리오 상담과 그리고 일주일 라이브 무료 이용권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서치 오늘 전반적인 내용 알아봤고요. 사실 그동안 마켓서치가 글로벌 이슈라던가 혹은 큰 그림을 그리면서 투자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 자,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켓서치 좀 아쉽지만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 마켓서치 마지막 시간이지만 제가 조금 이 동안 말씀드렸던 거 크게 그림을 보면서 중장기로 투자하는 방법을 향후에도 좀 대응을 하신다라면 저는 꾸준히 매년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켓서치는 마지막이지만 저는 저녁 시간 대박 플러스라던가 주식 챔피언을 통해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자,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